네, 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2022 부산 시민 대토론회 세션 네 번째 행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는 학령인구 감소 대책이 되겠습니다. 부산광역시와 국제신문 그리고 KNN이 함께 진행하는 토론회가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요즘은 대전환기라고 합니다. 에너지 문제가 그렇고 디지털 문제, 여러 가지 또 이 감염병에 대한 팬데믹 경험을 하게 됐는데요. 우리나라만이 갖게 되는 정말 대전환의 큰 문제가 인구 문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구 문제 중에서도 무엇보다도 그 학령기의 인구의 변화라고 하는 것은 바로 지금 이미 시작되었고 상당히 중요하게 우리가 맞이하게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 이 주제와 관련해서 발제와 토론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들과 또 실시간 의견들을 모아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먼저 이 시간에 함께 해주실 분들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앉은 자리에서 오른쪽에 계신 분들부터 먼저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부산광역시 의회의 시의원이시면서 교육위원회 부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양준모 의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상당히 긴 기간 동안 부산교육청의 교육정책을 총괄하셨던 교육국장님으로도 재직을 하시고 현재는 부산 1과학고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전영근 교장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오늘 귀한 발제를 해주시게 되었습니다.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김진숙 수석연구위원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망미초등학교의 일선 그 초등학교의 교육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정아 교감선생님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서원대학교의 사범대학교의 교수님이십니다. 조형숙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우선 발제를 한 20여 분 정도, 15분 정도 먼저 듣고 그리고 지정된 토론을 이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진숙 수석연구위원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학력 인구 감소 대응 대책은 뭐 국가적으로 보면 출산율을 높이고 뭐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각 분야의 정책이 있겠지만 저는 오늘 교육 전환을 중심으로 인식의 전환, 제도의 전환 또는 여러 가지 이제 교육이 학교만이 그 역할을 담당해서는 안 되는 시대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참여와 협력하고 관련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학령인구에 대한 전망과 그리고 이에 대응하기 위한 그동안의 국내외 정책 동향을 잠깐 살펴보고요. 과연 이러한 그 학령인구 대응에 대한 현재 시점에서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 그리고 학령인구 감소 대응을 위한 교육 방향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통계청에서 학령인구를 이제 정의를 하면 교육인구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1차적 요인으로 우리나라의 학령인구는 만 6세부터 만 21세 인구를 가리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교육부에서는 만 4세에서 5세 유아까지를 학령인구의 규모로 범위로 놓고는 있지만 일단 통계청의 이런 기본적인 개념의 터에서 관련된 이제 데이터를 좀 보면 전체적으로 총 인구 그리고 인구 성장률이라는 걸 가지고 우리가 보통 예측을 하죠. 우리나라 전체로 보면 2020년 이후에 인구 감소가 이렇게 그래프를 보시더라도 추세에 있는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는 2000년부터 이미 총인구가 감소 추세에 있고 그 옆에 보시면 인구 성장률이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인구 성장률 역시 2000년에 이미 마이너스 5.3에 이르는 전국 대비를 보더라도 감소 추세가 좀 급격한 이런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령 계층별 구성비를 또 중요하게 보는데요. 인구 구성에서는 기본적으로 0세에서 14세, 15세에서 64세, 65세 이상이라고 보더라도 2000년 대비 전국적으로 우리 0세에서 14세 한 21%, 그리고 2050년 한 8.8% 이렇게 되는데, 부산광역시 같은 경우도 전국적으로 좀 대비를 해서 보면 65세 이상의 인구, 전국 대비 높은 고령 인구가 증가되는 것으로 수치를 보더라도 전국이 2050년에 40% 정도인데 부산은 43.6%, 그만큼 이제 0세에서 14세 비율도 낮아지는 것이겠죠. 학력 인구라는 측면에서 보면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예측을 안 해왔던 건 아닌데 본격적으로 그 감소 추세가 급격하게 된 거는 전국적으로 2000년에서 2022년, 불과 2, 3년 사이에 한 34%가 감소가 된 거고, 아마 체감이 되고 예측이 되는 현재 시점에서 보면 그러한데, 부산광역시를 보더라도 전국 대비 학력 인구가 급격한 감소세인데, 말씀드린 것처럼 2020년 그리고 미래를 보면 2050년이라고 하는 측면으로 보더라도 지난 2년간도 감소세가 본격적으로 됐는데, 2050년 35.8%가 감소되고 부산은 2022년 대비 2050년에 44.2%가 감소되는 등, 사실 오늘 부산시가 이렇게 학력인구 대응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시민 토론회를 개최한 거는 지금 시점에서는 굉장히 매우 시적절한 의제였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학력인구 감소가 어떻게 사회적으로 영향을 주는가라는 차원에서 보면 경제활동 인구 감소로 국가 경쟁력이 당연히 하락이 되는 거죠. 이건 생산력의 저하이기도 하고, 반면에 노령인구가 높아짐에 따라 부양이 증가되고 그에 따른 소비가 위축되고, 소비가 위축되면 기업 운영에 악영향이 끼쳐지고, 그로 인한 고용 침체, 이건 결국 전반적인 국격 하락을 가져오는 이런 악순환적인 어떤 악순환 체제를 가지는 거죠. 교육 분야에서 보면 이미 신규 교원이나 교원 양성에 대한 부분이 감축되기 시작했는데, 일단 임용 규모가 굉장히 이제 단계적으로 감축되고 있고, 이에 따른 일자리 감소, 그리고 실질적으로 이제 교대, 사대에 대한 아마 충원율이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반 이상이 줄어들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대학의 경쟁력이라고 하는 부분도 신입생이 일단 들어오지 않는데 기본적인 어떤 대학의 운영이라는 측면이 되지 않는다는 건, 데이터로 보더라도 2040년에 우리가 대학을 가기 위한 어떤 소위 들어가는 신입생 충원율이 59.9%, 그러니까 전체 40% 정도가 줄게 되는 것이고, 현재 국내 대학 한 325개, 국공립과 사립의 비율을 보시는데 수도권이 한 35%, 그리고 지방이 64%. 우리가 농담처럼 벚꽃이 피는 순으로 이제 대학이 경쟁력이 약화된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지금은 그거하고 상관없이 전체적으로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국가적인 문제가 될 수 있겠죠. 최근에 지방교육 재정에 대한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언론을 통해서 보셨을 텐데, 학력 인구가 감소되니 투입 예산이 줄어들어야 된다. 한편으로는 지금은 여유가 발생되고 있는데, 그런 의견이 있는 반면에 미래교육에 대비하기 위해서는 1인당 교육비를 오히려 더 늘려야 된다라고 하는 이 활용 논의가 큰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학력 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국내의 정책을 좀 보면, 지금 출산율이 상위인 국가들이 그 옆에 그래프에 파란색을 보시면 이스라엘, 남아프리카, 아르헨티나, 사우디아라비아 이렇게 있는 거죠. 출산율 하위 국가, 저희 대한민국을 비롯해서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스페인 다 동일한 지금 문제를 가지고 있는데, 특히 일본하고 핀란드 사례만 동향을 좀 보면 이미 2005년 이후에 학력 인구 감소로 인해서 대학이 도산됐고, 그래서 우리
나라로 치면 이제 교육부, 교과부, 문무과학성에서 대학 구조조정 정책을 통해서 국립대학을 법인화하면서 이제 정부가 어떤 대학의 운영을 이제 맡게 되는 수밖에 없는 이런 차원이 있고, 초중하고 관련해서는 이미 학교가 폐교가 되고 통합학교가 되기 위해서 이에 대한 뭐 지원이 여러 가지 뭐 버스를 한다든지 뭐 학교에 가기 위한 여러 가지 먼 거리에 가야 되기 때문에 경비를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들이 이미 오래전부터 일본은 돼 있었고, 핀란드도 마찬가지로 학력 인구가 유례 없이 감소되니 학교 수가 현재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가 될 것이다라고 이미 예측을 하고 정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핀란드 자체가 인구가 많지 않기 때문에 핀란드는 한 명 한 명을 다 이렇게 국가가 책임지는 어떤 국가 책임제에 의해서 학교를 운영하고 있고, 특히 학교 간 공동 수업 그리고 학교 간의 질 높은 어떤 공동 교육 과정을 운영함으로써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금 정책적인 동향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제 소규모 학교가 굉장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런 소규모 학교를 어떤 학교당 학생 수가 적다고 해서 그냥 폐교를 하는 게 아니라 소규모 학교를 살리기 위한 운동, 그리고 폐교를 하더라도 적정 규모의 학교를 육성하고 해당 지역의 관광 거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폐교 활성화 방안이 수립되고 있고, 물론 이제 교원 양성, 충원율은 낮아지겠지만 이런 교원 양성 기간의 양성 규모를 적정화하면서 한편으로는 이제 교원의 질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들을 하기 위한 정책들이 이미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미래교육을 대응하기 위해서 학급당 학생 수를 좀 더 줄이고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습에 대한 수요, 기본적인 어떤 권리 이런 부분들을 좀 보장하고, 특히 이번에 코로나19 때문에 많이 또 걱정하시는 기초학력을 보장하기 위한 새로운 교육체제를 수립하기 위한 대응 정책들이 지금 마련되고 있고요. 대학의 기능과 역할을 재구조화해서 모든 대학이 다 종합대학, 모든 대학과를 하는 게 아니라 기능과 역할을 재구조화하는 이런 기본적인 학사구조 개편을 하고 있고, 특히 지방대학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노력들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 학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우리나라의 정책 동향입니다. 기본적인 이러한 정책 동향 분석을 해보니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교육의 질이 제고되고 이 교육을 통한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이 강화돼야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이 강화된다라고 하는 측면으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에 더한 소규모 학교는 소규모 학교대로, 폐교는 폐교대로 활용 방안을 수립하는 일, 그리고 국공립 교육기관, 그리고 대학의 경쟁력 강화, 그리고 정부의 재정 지원이 아까 쟁점은 있으나 한 명 하나하나에 대한 어떤 지금까지 어떤 교육비라고 하는 부분들을 줄었다고 해서 감소시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교육 분야의 재정을 확충시키는 이런 기본 방향이 있을 거고, 교육 전체 체제로 보면 전반적인 교육의 질제고, 특히 학생의 선택권 중심의 그리고 맞춤형 교육 과정, 한 명 한 명한테 맞추는 이런 교육 과정에 대한 기본적인 전략들, 그리고 한 명 한 명이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역량을 함양시킬 수 있는 교육으로 강화되는, 이것이 어찌 보면 그냥 우리가 늘 해왔던 미래교육에 대한 이야기이지만 지금은 그 절실함, 시급함, 그리고 위기감 이런 것 때문에 정말 우리가 모든 총력을 기울여야 되는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또 절실하게 말씀을 드리냐면 지금부터 알아볼 우리의 현실이 현재 사실은 굉장히 좀 암담하기도 합니다. 이미 우리 현재의 학교의 교육 구조는 우리가 그동안 쭉 어떤 산업 경쟁력을 일으켜왔던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장점은, 경쟁력을 우리가 인정한다 하더라도 그 산업화 사회형 구조가 여전히 있다. 누구나 늘 어떤 부분에선 빠르기도 하고 조금은 느리게 학습할 수도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633이라고 하는 전체적인 경직된 제도를 가지고 있고, 교육과정이 처음 들어갔을 때 계속 학년이 올라가면 갈수록 격차가 벌어지는 이런 표준화된 교육과정을 여전히 가지고 있고,
1등급과 그리고 9등급을 이렇게 나누는 경쟁적 상대평가를 여전히 이런 체제를 가지고 있고, 뭐 학교를 가서 보시면 알겠지만 옛날보다는 많이 현대화되어 있고 뭐 많이 뭐 여러 가지 뭐 디지털 환경도 되어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일방적 지식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수용할 수밖에 없는 이런 학교 시설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산업화 사형 속에서 지난 OECD 주요국과 우리 아이들의 현재 학생들을 조금 비교해 보면 OECD가 이제 웰빙이라고 하는 삶의 만족에 대한 지표를 가지고 계속 조사를 해오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학생들이 삶에 대한 만족도가 전체 OECD 국가 평균보다 낮고요. 얼핏 보시면 성취 동기가 높은 듯하나 이 성취 동기는 고등학교도 졸업하면 어떡할래? 대학을 안 가서 네가 어떻게 할 수 있는데? 라고 하는 상급학교 진학에 대한 성취 동기이고, 왜냐하면 그 밑에 있는 성적에 대한 시험에 대한 불안이 평균보다 높다는 것과 연관시켜 보면 저 성취 동기가 긍정적 성취 동기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적당한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을 특별히 넣은 거는, 이 신체적 활동이라고 하는 운동이라고 하는 부분은 실질적인 삶의 만족도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그 관련된 보고서를 보면 학교 폭력 정서 부분하고 굉장히 관련이 있는데, 이에 대한 활동량이 평균 이하라고 하는, 그래서 전체적인 웰빙 지표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이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국제적으로 보면 OECD 피사라고 하는 지표를 가지고 한 3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는데요. 우리가 뭐 우리나라 아이들의 수학, 과학, 읽기 성취 수준이 늘 상위권인 건 맞는데, 이번에 코로나 때문에 우리 아이들의 기초학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진 것은 한편으로 다행이긴 하지만, 이미 성취 하락 추세가 지난 2006년부터 그래프만 보시더라도 하락 추세가 되고 있고, 특히 수학, 과학의 경우에는 2012년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좀 하락이 되고 있고요. 이게 왜 그러냐면, 여전히 우리는 높다고 언론에서 봤는데 라고 하는 부분이 평균의 오류입니다. 사실은 잘하는 아이들은 뭐 유지가 되거나 조금 더 잘하게 되는 거고, 지금 2009년부터 2018년까지 읽기 소양만 보더라도 고성취 학생의 비중은 거의 변화가 없는데 저성취 학생의 비중이 매우 빠르게 증가된 거죠. 그러니까 그만큼 격차가 벌어지고 있음이 지난 10년간의 어떤 추세였고요. 고등교육 이수율 저희 높습니다. 우리나라 성인 만 25세에서 64세 고등교육 이수율 51.7%, OECD 평균보다 높죠. 대학을 가고 우리가 성인 교육을 하기 때문에 청년층 이수율은 OECD 최고 1위입니다. 다만 고등교육을 이수하고 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어디에 고용되는 비율이 OECD 평균보다 낮습니다. 이 얘기는 무슨 소리냐면, 고등교육을 이수했는데 고용이 낮은 거죠. 그러니까 실업률이 높다는 것을 뭐 이 두 그래프만 가지고도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에 한국의 디지털 경쟁력 그 순위가 발표가 됐는데, 보통 IMD에서 발표를 하게 되는데, 2021년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에서 한국은 뭐 그 전년도에 8위였는데 12위로 4단계 밀려났습니다. 디지털 하면 뭐 대한민국 IT 강국, 우리나라 굉장히 이제 이 부분은 하드웨어 쪽으로는 많이 발달을 시켰는데 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활용하느냐,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한 활용 능력이 중시되는 지표가 많아지면서 사실 4단계가 밀려난 거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미래 경쟁력이라는 차원에서 본다면 디지털 기술, OECD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뭐라고 정의하고 있냐면, ICT 기술을 활용해서 정보를 다루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적용 능력이라고 개념화를 하고 있는데, 이 디지털 기술의 능숙함과 노동 참여 간의 관계를 보면 ICT 활용 경험이 없는 성인들의 노동 참여율은 47%, 반면에 능숙한 2, 3단계의 어떤 노동 인구, 고용인은 참여율이 90%에 달한다는 이런 보고서가 있습니다. 이게 고용률의
문제뿐만이 아니라 임금의 차이에 있어서도 약 18%의 임금 차이, 특히 능숙한 ICT 기술, 디지털 기술이 능숙한 2, 3단계의 노동자가 그렇지 않은 노동자에 비해서 26%의 임금을 더 받는다. 이 부분은 사실 디지털 기술이 앞으로는 어떤 미래 경쟁력, 생존의 문제하고도 관련이 있다라는 측면이고, 또 얼마 전에 OECD를 주로 이제 많이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디지털 문해력이 우리나라 아이들이 우리 심심한 사과 논란도 있었죠. 최하위 수준, 특히 검색을 했을 때 그 정보가 신뢰로운지 편향적은 아닌지 검색 결과를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이런 전반적인 디지털 문해력에서 우리가 최하위 수준이고요. 실제 이런 것들을 교육에서 경험을 했는가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수준도 굉장히 낮게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 가지 지표 중에 좀 암울한 현실에 대한 지표를 말씀드렸을 수도 있는데, 이러한 현재의 현황을 정확하게 짚으면서 우리가 기본적인 대응 방향을 좀 살펴보면 한 4가지로 정리해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교육은 학교 교육, 교육 앞에 학교 교육이라고 이걸 축소해서는 안 되는 것이고, 교육의 역할이 교육부, 교육청, 학교의 역할이 아니라고 하는 교육을 바라보는 관점의 대전환이 좀 있어야 되겠다. 교육이라 함은 평생교육, 성인교육까지를 다 포괄하는, 그래서 저는 우리나라가 학습국가가 됐으면 좋겠고 부산시가 학습 도시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꼭 드리고 싶은 것이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라고 하는 부분이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 즉, 한 명 한 명의 삶과 성장에 주목하는 전체적인 이 지역사회가, 국가가 하나의 공동체로서 활성화가 되어야 된다. 이 기본적인 전제는 소수가 아닌 모든 학생을 위한 교육,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교육 형식을 탈피한 다양한 학교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온라인 학교, 초중등 통합학교, 때로는 고등학교와 대학, 전문대학을 통합하는 학교, 방과 후의 학습 커뮤니티, 홈스쿨링, 지역혁신대학, 산학연계학교, 이런 다양한 학교를 우리가 그런 학교도 있을 수 있지. 누구를 위해서? 아이들을 위해서. 그런 수요가 있는 곳에 이제는 교육이 다가가야 된다는 측면. 이 과정에서 지역사회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죠. 지역사회가 인재를 같이 교육하고 학습할 수 있는 이런 공간과 인적 자원을 제공을 해줘야 사실 이 모든 것들이 가능하다는 측면.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러한 교육에 대한 어떤 사회적 기능에 합의하기 위한 우리가 대전환, 인식의 대전환이 있다면 교육 정책에 적극적으로 좀 참여하시고, 그리고 지속 가능한 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어떤 의사결정에 우리가 많은 목소리를 내야 된다는 측면이 있고요. 두 번째는 이러한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어떤 전환이 공감된다라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린 현재의 산업화 사회형 학교 체제에서 학교의 자율성을 근간으로 하는 유연한 맞춤형 학습자 중심 지능형 학습체제, 그리고 이 모든 것을 주관하는 주체가 되는 우리 교원들에 대한 어떤 질제고 역량 강화가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새로운 교육체제가 아닐까 싶습니다. 유연함이라 함은 이제는 뭐 국영수, 1교시, 2교시, 3교시 이런 차원이 아니라 이 교육과정이 아이들을 위해서 다양한 개별화 혹은 인성 사회성들의 이런 것 활동을 좀 할 수 있는, 그리고 학습자 맞춤형 교육과정 및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보시면 오른쪽에 학생 포트폴리오, 미래 학생의 학습 포트폴리오 제가 그림을 넣어놨는데요. 이제는 큰 나무, 작은 나무를 구별하는 것이 아니라 모두가 기본적인 최저 성취 기준을 다 함께 이렇게 갖추도록 하는데 우리가 초점을 맞추고 이 모든 학습자가 학습에 성공하는 결과에 우리가 목적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측면이고요. 뭐 지능형 학습 체제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사회와 그리고 미래 사회의 어떤 직업, 진로를 위한 사회가, 학교가 사회보다 더한 학습 공간을 가졌으면 가졌지 사회보다 낙후되거나 아니면 경험할 수 없는 학습 환경을 가진다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아이들의 경쟁력을 이야기할 수 없다라고 하는 측면이고,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독립적 일자리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부분에 WEF라고 세계 경제 포럼에서 미래 사회를
만일 우리가 어떤 국가가 빠른 기술 발전과 빠른 스킬, 여기서는 역량입니다. 사회 구성원들의 변화에 대응하면 그 사회는 그래프를 보시면 오른쪽 상단이겠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는 사회가 되고요. 그리고 그렇지 못하면 양극화된 사회가 되고, 그리고 기술 발전에 조금 느리게 대응한다 하더라도 사회 구성원들의 역량에 초점을 두는 그런 사회나 국가는 독립적인 일자리 혁명, 그러니까 플랫폼의 도움으로 노동자들이 독특한 기술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게 된다라고 예측하고 있어요. 반면에 만일 기술 발전에만 막 따라가고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스킬에 대한 문제를 간과하면 높은 기술 보유자만이 변화에 적응한다라고 이런 미래 사회를 예측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여러 가지 우리가 해야 되는 일들이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사회나 국가를 만들지 민첩한 적응자들과 독립적인 일자리들을 스스로 창출해내는 우리 사회 구성원들을 가야 되는 어떤 지향점을 이 보고서에서 얘기해 주죠. 디지털 전환 이야기합니다. 디지털 전환은 모든 것이 디지털과 융합되는 건 맞지만 그 안에서 새로운 시각으로 기존에 없었던 방식으로 새로운 어떤 접근들을 하는 것, 이 혁신에 대한 디스럽션이라고 하는 파괴적 혁신에 대한 이야기가 디지털 전환의 굉장히 중요한 속성입니다. 이러한 것들이 사회적으로 굉장히 넓게 퍼져서 하나의 사회적 공동체, 의식으로까지 발전되는 것이 디지털 전환에 대한 기본적인 속성인데 코로나 이후에 뭐 일하는 방식도 전환되고 교육 부분도 많이 변화되고 그리고 특히 이제 우리 디지털 세대에 대한 혼자 즐기는 뭐 이런 맞춤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셨죠. 이러한 사회 변화 그리고 우리가 가져야 되는 교육체제의 전환이라고 하는 측면에 마지막으로 제가 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지금 국가적으로 국정과제에서도 많은 그 정책들을 지금 굉장히 많이 고민해서 제시하고 있습니다. 지금 부산시가 학령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대책 중에 중요한 부분은 별도로 부산시가 대책을 마련하고 교육청과 대책을 마련하는 것도 좋지만 거시적으로 이런 사회 변화나 교육체제의 전환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해서 국가가 어떠한 일들을 하고 있는가에 대한 부분들을 정확하게 이해하시고 그것을 부산시가, 부산교육청이 좀 먼저 선도적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게 또 한편으로는 예산이라고 하는 측면과 그리고 선도라고 하는 측면 뭐 이런 것들의 좀 하나의 방향이 아닐까 그런 측면에서 제가 뭐 하나하나 말씀드리진 않겠지만 현재 국정과제에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이라고 해서 전 국민의 디지털 교육 기회 확대나 역량 강화를 기본으로 하고 기본적으로 초중등에서는 기본적인 소양 그리고 대학 전공 그리고 고도화된 디지털 전문 인재를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국정과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모두를 인재로 양성하는 학습혁명을 위해서 뭐 교육과정을 개편하고 대입제도를 개편하고 기초학력을 좀 탄탄하게 국가 책임으로 가져가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진로 진학에 대한 어떤 정보를 체계적으로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국가정책이에요. 기본 코로나 이후에 미래교육 전환을 위한 다양한 뭐 과제들도 지금 있습니다. 특히 고등평생하고 관련해서는 대학과 지역이 함께 성장하고 이 과정에서 산업 수요를 반영한 실무 인재를 양성하고 고등 직업 교육을 내실화하고 그리고 뭐 부산 시민도 마찬가지겠지만 전생의 학습권을 보장한다. 이런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어떤 과제를 면밀히 살펴보시고 국가 정책과 연계되는 선도 과제를 수행하시는 게 어떨까라고 하는 부분이 네 번째 제안이고요. 결국은 학력인구 감소에 대응하기 위한 교육 방향은 합의와 공감, 참여와 실천을 위한 어떤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한 문화를 조성함으로써 교육의 사회적 기능을 합의하고 새로운 교육체제로의 전환에 우리 모두 공감하는 일서부터 시작하고 우리 사회가 새로운 일자리 창출과 독립적 일자리 혁명에 대응하기 위한 역량 강화에 정말 집중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특히 이제 지자체 입장에서 보면 국가정책과 연계한 선도과제를 수행하시는 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어떤 대응 방향인데 아마 구체적인 과제는 앞으로 이 토론회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마련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래 하단에 제가 그냥 제 생각인데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을 우리가 알고 있는 경험, 현재 기준으로 가두지 않는 그것이 미래의 시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말씀하신 내용 요약을 하면
우리 한국 사회가 이제 인구적인 큰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특히 학령기 인구를 중심으로 해서 학령 인구의 급격한 감소 이런 부분들을 진단을 해주셨고 그것이 미칠 사회적 영향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런 학령 인구의 변화에 대응한 국내 그리고 세계 주요 국가의 여러 가지 정책적인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주셨고요. 마지막으로 미래 교육의 방향을 네 가지 관점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의 관점을 좀 더 넓히자. 제가 이해하기로는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한국 사회의 어떤 변화의 필요성 이런 부분들을 강조를 해주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로는 학습 국가, 특히 부산 같은 경우에 학습 도시 이런 부분으로서 교육 체제에 대한 관점의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세 번째로서는 이제 교육의 문제를 일자리나 새로운 그 독립적 일자리 역량. 저는 이것을 이제 역량 중심의 대한민국의 어떤 전망을 보여주신 게 아닌가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굉장히 좀 전략적 표현이신데 국가가 이제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면서 국정과제로서 교육의 분야에서 여러 가지 이제 새로운 그 정책들을 내어놓았는데 이런 부분에 부산시도 여러 가지 국가 정책 이런 부분들을 오히려 선도할 수 있는 과제들로서 연계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제 지정 토론의 말씀을 들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산이 이제 그 참 인구 문제로 부산시도 여러 가지 이제 관련 조례도 만들었고 대책도 이제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만 제일 큰 어려움을 겪는 대표적인 도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부산이 데이비드 콜만이나 이런 사람들이 한국이 인구 문제를 이제 코리아 신드롬이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했고 또 많은 전문가들이 부산이 제일 빨리 없어지는 도시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것도 기억이 됩니다. 우선 이제 의정 활동을 펼치시면서 이런 인구 문제에 대해서 많이 접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먼저 양준모 부산시 의원님의 말씀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오늘 발제해 주신 내용 잘 들었고 그 내용에서 보면서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습니다. 학령 인구 감소 관련돼서 우리가 얘기를 할 때 어떻게 이거를 생각하고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될 것인가. 먼저 학령 인구의 감소를 예방하거나 혹은 학령 인구를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쪽으로 어떤 정책이라든지 우리의 고민들이 이루어져야 될 것인지 아니면 학령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현황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적응하는 방식으로 정책이나 이런 것들을 또 펼쳐나가야 될 것인지 부분인데 이게 부산시와 이제 이 해당 그 관청이 부산시가 있겠고 그리고 부산시 교육청이 있겠습니다. 그 둘의 접근 방법이 이렇게 양분화되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부산시는 이제 인구의 소멸을 예방하고 또 이제 오히려 인구의 적극적인 유입을 유도하는 쪽으로 정책을 펼쳐나가고 있고 그리고 교육청은 현재 주어진 현황에 맞춰서 학생들의 학습권을 보장하거나 또 갱신해 나가고는 이제 혁신해 나가고자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 둘 사이에서 좀 충돌이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었습니다. 먼저 이제 교육청에서 가지고 있는 이제 이런 인구 감소에 의한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그 주요 조례나 정책을 보자면은 기본적으로 학교 재배치 추진 계획을 수립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는 인구의 이동에 따라서 학령 인구가 어느 곳은 좀 증가하고 있고 어느 곳은 줄고 있는데 이에 맞춰서 재배치하겠다는 뜻이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폐교 재산 관리 및 활용 촉진 조례를 제정해서 이를 통해서 이제
학령 인구가 이동하고 난 이후에 그 자리를 어떻게 교육적으로나 혹은 사회적으로 환원하여서 더 이제 선순환할 수 있도록 하겠느냐에 대해서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둘 사이에서 지금 충돌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는데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는 재정 정책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분명히 이제 증가 쪽으로 보고 있고 그러다 보면은 우리가 바라보는 시선이 굉장히 폭넓게 확장되어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학령 인구에만 맞춰지지는 않고요. 학령 인구와 연계되어 있는 그 부모 세대의 인구에 대한 부분들과 그리고 장기적으로 이제 학령 인구로 이끌어 나가게 될 차후에 이제 차세대의 이제 부모 세대 에 대한 얘기들까지도 이제 확장되어서 나가야 될 부분이 있어서 굉장히 폭넓게 가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오늘 저희 그 시의회에서도 5분 발언을 통해서 이제 존경하는 성현달 의원님과 이승현 의원님께서 관련된 내용으로 이제 문제 제기를 하셨습니다. 여기서 좀 힌트를 얻을 수 있는 부분 중에 출산 장려 기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선도적으로 부산시에서 수행을 했고 한 10여 년 동안 많은 예산 약 1,000억 원 가량의 예산을 들여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17년도에 약 3,400명 정도 인구 유출이 있던 부분을 출생아 수가 이제 감소하고 있던 부분을 지금 현재 612명 수준으로 2021년 기준으로 거의 한 5분의 1 수준으로 좀 줄였다라는 부분이 있고요. 그 정책적으로 우리가 볼 때 그 지역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과 국가적 단위에서 감당해야 될 부분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경계가 현재는 좀 모호하다는 부분에서도 부산시의 정책에 좀 아쉬움이 있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뚜렷한 경계를 정하고 그 국가 단위에서는 어떤 생존을 전제로 하는 기초적인 생활 수준을 보장할 수 있는 단계의 그 정책들을 입안해서 적극적으로 수행해 가야 된다고 보고요. 이는 이제 프랑스에서 보여주고 있는 인구 정책과 연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역에서 지역 맞춤형 정책을 추진해 나갈 수 있는데 이는 주로 출산율을 제고한다기보다는 그 지역 사회로 인구 유입을 유도할 수 있는 유인책으로서의 정책을 해 나가는 쪽으로 봐야 될 겁니다. 기초지자체나 부산시에서 하고 있는 출산 장려금 제도나 이런 것들이 출산율을 제고하기 위한 것들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타 지역에서의 인구 유입을 유도하기 위한 정책, 유인책으로서의 기능을 훨씬 더 많이 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생각을 한번 반성적으로 한번 해보게 됩니다. 그랬을 때 우리가 그러면은 이 정부와 우리 오늘 그 발제해 주신 김진수 연구원님께 박사님께서도 오늘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앙의 어떤 정부 시책 국가 과제를 우리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개발 발굴해서 제안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과거에 그 2021년도입니다. 2021년도 부산일보 나 국제신문 등에서 그 인구 우리 이제 감소 추세로 돌아선 부분에 대한 심각한 문제 제기를 했었고 그때 이제 서울대 교수님 중에서 한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참고로 한번 읽어드리고 싶었습니다. 이 내용에서는 어떤 내용이 있냐면 그 MZ 세대들 우리가 얘기하는 그 20대 젊은 청년들의 인구 감소가 우리 부산에서는 약 전체 인구 감소 10년 동안에 48%를 차지하고 있거든요. 25세부터 34세까지 인구가 가장 급격하게 줄고 있습니다. 이들이 원하는 거는 일자리를 넘어서서 그들이 자신을 개발하고 자신의 그 성장을 기대할 수 있는 곳을 찾아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산이 부산만의 매력으로 서울을 따라가고 경기도를 따라가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장점 우리도 한번 만들어보자라는 축으로 가면은 절대 이길 수 없고 반대로 부산이 가지고 있는 매력으로서 그들에게 어필을 하고 또 그에 맞는 첨단 기업들이나 고부가 가치 또 하이테크 기업들을 유치하는 쪽으로 가는 게 맞다. 지금은 아직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만은 부산시 현재 그 박형준 시장님이 주장하고 계시는 뭐 여러 가지 창업에 대한 벤처에 대한 이야기들도 실은 그 논리에서 보자면 상당히 맞아 떨어지는 부분이 될 수 있고 하인수 교육감께서도 말씀하고 있는 학력 신장이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우리가 조금 세밀하게만 살펴본다면은 그런 특화된 부분으로 나아간다는 쪽으로 좀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박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평균적인 그 성취도를 높임과 더불어서 또 한편으로는 부산시에서 가지고 있을 수 있는 해양이라든지 아니면 물류라든지 또 국제적인 도시로서의 위상을 한번 제고할 수 있는 정책으로 세밀하게 다듬는다면 충분히 우리 부산에서도 가치 있는 정책과 또 이에 맞는 그 대안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네, 시간이 조금 많이 경과가 되어서 제가 따로 정리는 하지 않겠습니다. 여러 가지 좋은 의견 많이 주셨고요. 우리 진숙 우리 발제해 주신 수석 연구위원님께는 이제 국정과제와 연계하는 부산의 어떤 그 핵심 전략은 어떤 것이 좀 좋을지 거기에 대해서만 좀 나중에 시간이 되실 때 답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오랫동안 사실 이제 부산시 교육청에서 교육 정책을 이렇게 주도를 해주셨던 전영근 교장 선생님을 통해서 오늘 발제의 내용과 또 개인의 의견들을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사실 부산의 학령 인구가 다른 시도에 비해서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는 게 사실이고, 아까 그 말씀하셨지만 2050년 되면은 43% 정도가 지금 고령 인원이고, 그게 또 부양할 인원이 있기 때문에 아마 앞으로 이제 30년도 안 남았는데 2050년 되면은 결국은 한 절반의 인구를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짊어지고 가야 될 그런 위기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기 전에도 이런 댓글이나 이런 것들을 보고 왔는데, 그게 우리 부산 시민들이 뭐라고 적어놨냐면은 이 과연 인구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느냐, 어떻게 보면 체념하는 듯이 이렇게 적어놓은 분들이 많고, 과연 오늘 토론회에서 어떤 뾰족한 해법을 찾을 수 있는가, 이런 의구심을 갖고 이렇게 많이 의견을 제시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이러한 그 인구 문제를 우리가 단기간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절대 아니라고 제가 생각하고 있고, 제가 교육청에 있으면서 사교육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작년 같은 경우 보면은 사교육이 코로나 때문에 오히려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오히려 한 30% 늘어났습니다. 이거는 우리 그 부산뿐만 아니고 전국이 거의 동일한 상황이고, 전체적인 우리나라 그 사교육 시장을 보면은 이 초중등의 거의 23조 원이 1년에 사교육으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그 젊은 세대들이 결혼이나 출산을 기피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은 결국은 이런 육아 문제라든지 또 사교육, 또 양육비 이런 데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그러한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그 출산을 꺼릴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어떤 그 설문조사나 이런 걸 보면은 사교육을 왜 시키느냐 하는 문제부터 제가 한번 짚어가면은 부모님들이 뭔가 우리 아이는 다른 애들보다 좀 앞서기를 원하는 게 한 25%쯤 되고, 또 한 가지는 뭐냐 하면은 마음이 불안 심리를 해소할 수 있다 하는 게 한 25%쯤 되더라고요. 결국은 절반이 뭐냐 하면은 불필요한 사교육을 받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부모님들이 그 아이들이 학원에 가 있으면 마음이 편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다는 것은 우리가 조금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서 사교육의 근본 원인이 뭔지 이런 거를 제거를 해줘야만이 사교육으로부터 조금 우리가 그 사교육비를 줄일 수 있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지금 그 우리 그 김지숙 연구원님도 앞으로 그 인공지능 지능 실에 있어서는 빅데이터를 활용해야 된다는 말씀도 많이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제 학생 하나하나에 대해서 아주 학교에서 이제는 학습 관리 교사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이유가, 그 학생이 과연 필요한 부분이 뭔지, 또 부족한 부분이 뭔지, 이런 것들을 세심하게 확인해 나가야 되고, 특히 이제 평가 부분에 있어서도 지금 보면은 지금은 경쟁 중심으로 어떤 평가를 하다 보니까 오직 아이들 어떤 몇몇의 성자를 위한 평가지 모두 패자를 만들어 버리거든요. 이러다 보니까 우리 학생들이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앞으로는 성장 중심의 평가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물론 지금 이제 평가 방법을 계속 바꾸고 있지만은 가장 큰 걸림돌이 결국은 대입입니다. 이 대입 제도를 제대로 일관성 있게 이렇게 계속 개선해 나가지 않으면은, 지금 정부가 바뀔 때마다 조금씩 다 바뀌거든요. 제가 2014년도에 그 진로진학 팀장을 맡았을 때만 해도 이게 입학사정관제로 바뀌면서 저는 앞으로 이렇게 계속 가야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제 학생부 종합정원연구원 가면서도까지도 사실은 긍정적으로 바라봤거든요. 그런데 지금 와서는 어떻게 돼 있냐면은 학교생활기록부가 거의 모든 것들을 반영할 수 없게 돼 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고 오히려 이제 정시가 확대되었거든요. 그래서 올해 특히 이제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은 왜 이 그 사교육이 늘었냐 하면은 이 정시 확대가 아니냐고 이렇게 바라보는 관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학부모가 이 사교육에 대해서 조금 벗어나려면은 이 학벌 위주의 어떤 그 사회에서 능력 중심의 사회로 빨리 전환을 해야 되고, 그다음 대학 입시 개편이 문제라든지
그다음에 평가 방법 개선이라든지 이러한 것들이 종합적으로 디테일하게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교육 과정에 대해서 또 말씀을 한번 드려보면은 아까 연구원님께서 특히 이제 우리 국정 과제 중에 보면은 디지털 인재 양성 100만 사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 지적하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국가 수준 교육 과정이 표준화돼 있거든요. 그래서 2015 개정 교육 과정을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요. 2022년 개정 교육 과정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면은 역량 중심으로 어떤 교육 과정을 개편을 하고 있는데 과연 이 교육 과정이 학생들이 다양한 수요에 요구하는 과목을 개설하고 그 개설된 과목을 지원해 줄 수 있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도 많은 숙제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교원 수급 문제입니다. 지금 정보교육이 제대로 안 되는 이유가 왜 지금 중국이라든지 다른 선진국에 비해서 이 디지털 역량이 자꾸 떨어지느냐 하면은 학교에서 디지털 교육을 제대로 시킬 수가 없습니다. 왜? 정보 전공 교사가 없을 뿐더러 이 과목 간의 어떤 그런 교육 과정 자체가 이미 틀이 있기 때문에 이 유연성이 거의 없다고 보거든요, 제가. 그래서 지금 고등학교의 학생들의 진로 맞춤형 고교 학점제를 지금 2025년도에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지금 준비 과정에 있고 선도학교를 지금 운영하고 있는데 지금 선생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부분이 뭐냐면은 학생들이 원하는 대로 그 과목을 개설할 수 있는 선생님이 부족하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한 선생님이 여러 가지 과목을 가르칠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 과목이 부실하게 운영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는 좀 장기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교육과정에 대해서는 학교의 자율권을 대폭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물론 큰 틀에서 교육과정을 제시하더라도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편성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부여해야 되고 교원 수급도 지금처럼 이렇게 경직되게 해가지고는 절대 이 교육과정을 자유롭게 운영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생각을 해본 결과는 한 30% 정도의 교원은 조금 더 유연하게 교원 탄력적으로 교원이 수급될 수 있는 방법을 좀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부산에 있는 인구가 제가 보니까 하루에 자연 감소분이 한 154명쯤 되고 그 다음에 자연 전체적으로 1년에 한 5만 6천 명이 지금 감소가 되고 있고 그거보다 더 심각한 게 타시도로 순 유출되는 인원이 1년에 한 2만 9천 명 됩니다. 그럼 한 8만 5천 명이 사실은 1년에 인구가 줄어들다 보면 결국은 2050년도에 그렇게 간다고 볼 수는 없거든요. 이것보다 더 빨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학교 학창시절 애들한테 뭘 가르쳐야 되느냐 하면은 부산에서 태어나서 부산의 문화는 뭔지, 부산의 역사는 뭔지, 부산의 먹거리는 뭔지, 부산의 산업은 뭔지 이런 것들을 제대로 가르치고 공부는 수도권에서 하더라도 다시 부산으로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부산시의 어떤 그런 일자리라든지 이런 여건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부산에 보면 해양이라든지 마이스 산업이라든지 이렇게 다양한 산업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산업을 부산시에서 적극적으로 일자리로 어떻게 창출해낼 수 있는 것들을 많이 고민해야 되고 교육청에서는 우리가 최근에 이제 부산의 재발견이라는 책자를 내서 그 책자를 통해서 부산의 문화 또 역사, 일자리, 관광 이런 여러 가지들을 이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교육은 교육대로 해서 부산을 태어나서 부산에서 앞으로 정착할 수 있는 그렇게 해서 순유출이 좀 방지되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최근에 이제 부울경이수로 메가시티를 만든다 하는 거는 저는 아주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옆에 시의원님 계시지만은 최근에 좀 삐그덕거리는 소리가 나서 상당히 불안한데 수도권 중심으로 인구가 집중되는 것을 동남권역에서 이렇게 집중하는 새로운 모델을 만든다는 것은 상생하면서 새로운 인구가 어떤 바깥으로 유출되지 않는 이러한 것들을 어떤 모델을 만드는 것은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부산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는 경남이나 울산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반드시 이 메가시티가 완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습니다. 아무튼 이 인구의 어떤 감소 저출산 문제는 물론 왜 출산을 안 하는지 왜 이 도시를 떠나는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접근도 해야 되지만은 가장 큰 것은 뭐냐면은 가치관의 문제도 저는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구 교육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제 교육청에 있을 때도 강조를 하고 시에 나가서 저출산 문제 제가 위원으로 가서도 얘기를 여러 번 했지만은 이 인구 교육을 왜 해야 되느냐 하면은 지금 젊은 세대들이 아이를 낳고 이 아이가 나보다 더 잘 되게 하는 그런 불안감 또 이 험한
입시 경쟁이나 이런 데서 우리 아이가 잘 견뎌낼 수 있을까? 미래가 보장될 수 있을까? 이런 불안감 때문에 내가 굳이 애를 낳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문제는 결국은 이렇게 우리 그 시민들이나 학생들부터 가족 공동체라는 어떤 그 문화나 가치관, 이러한 인식을 재정립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인구교육이라는 게 무슨 단순히 저출산 장려 문제가 아니고 이런 인구 상황이 나와 또 사회가 어떤 영향을 가지고 가고 있고 내가 개인의 삶의 어떤 발전을 위해서 사회가 지속성을 유지하려면은 그런 역학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는 건지 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시민으로 살아가면서 어떤 책임감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교육이 뒤따라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 교육청에서도 이런 인구교육의 문제에 대해서 교육과정에 오히려 더 편성이 될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좀 노력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말씀 감사드립니다. 주신 내용은 발제에 대한 어떤 이렇게 토론의 사항보다는 여러 가지 이제 그 학령 인구뿐만 아니라 인구 문제를 포함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심각성 진단과 그 다음에 이제 대책이랄까요?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특히 이제 그 코로나19 상황이고 이런 과정에서도 오히려 이제 사교육이 늘었고 우리나라의 좀 고질적인 그 경쟁 중심의 어떤 교육의 문화 이런 부분들에 대한 해결이 필요한 그런 부분들을 좀 역설을 주셨던 것 같아요. 그 중에 좀 구체적인 내용들은 이제 교원의 운영이 대단히 중요한데 특히 이 전환기에 있어서는 유연한 대처가 필요한데 경직적인 운영 체제 그런 부분들을 지적을 주셨고 마지막에 이제 가치 중심의 특히 교육의 과정에서 인구 문제에 대한 것 이런 것은 인구의 뭐 기술적인 측면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어떤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어떤 가치의 문제가 인구 교육의 뭐 핵심적인 부분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또 학령 인구 감소 대응에 대한 미래 교육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좀 전체적인 부분에서 초등 교육이 아주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을 중심으로 우리 이정아 교감 선생님께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연구위원님 발제 내용 잘 들었습니다. 그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위기감을 그 어느 누구보다 현장에서 실감하고 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학교도 최근 1년에 1개에서 3개씩 학급 수가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배치되는 교원 수도 줄어들고 있는 것을 제가 현장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2011년부터 약 10년간 부산의 학령 인구는 30% 감소했다고 하죠. 근데 이에 따른 부산 관내 소규모 학교는 2011년 대비 134%가 증가하였습니다. 부산 시내 616개 교 중에 134개 교가 소규모 학교에 해당되고 있다는 겁니다. 소규모 학교 기준은 도시를 기준으로 할 때 초등이 240명, 중고등학교가 300명 이하, 그다음 읍 기준으로 할 때는 초등이 120명, 중고등학교가 180명 이하로 부산의 기장, 장안, 정관, 일광읍이 해당되고요. 면 단위로 하면 60명 이하가 소규모 학교라는데 철마면이 해당됩니다. 근데 부산 학령 인구 감소의 특징적인 것은 원도심을 기준으로 하면 저출산도 문제지만 인구 유출로 인해서 학령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반면에 신도시나 학군 선호 지역 여기는 또 쏠림 현상이 발생해서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어서 학교 재배치 문제는 지금 심각한 학령 인구 감소 대응책이 되어야 됩니다. 발제 내용에서 언급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부산시 교육청은 소규모 학교 지원을 위한 직접적인 지원 계획과 중기 적정 규모 학교 육성 기본 계획에 의해서 그 정책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는 소규모 학교 활성화의 목적이 있고요. 후자는 이제 적정 규모 육성, 즉 학교 통폐합을 통한 교육력 제고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소규모 학교 지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자면 사전 의견에서도 그런 의견이 있더라고요. 내가 다니는 학교가 없어졌더라. 아니면 학급 수가 너무 작아져서 깜짝 놀랐다.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소규모 학교 지원은 저출산의 근본적인 대응책은 아닙니다. 하지만 학령 인구 감소에 따른 중요한 그 정책이 되었습니다.
세 가지를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소규모학교 지원을 위해서 교육 여건 개선입니다. 디지털 인프라 확충, 교원 재배치, 그다음 학교 공간 재구조화 등을 통해서 학교 그 공간 개선이 요구되고요. 두 번째, 우리 부산에 그 특색 있는 그 교육과정 운영이 없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우리 소규모 학교를 활용하여 영화 교육, 해양 교육 또는 미래 교육 역량을 강화하는 메이커 AI 교육, 생태 환경 교육 이런 그 소규모 학교 운영비를 지원해서 부산형 인재를 양성하는 특색 있는 프로그램이 운영되는 발판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학교에 자녀를 진학시키는 학부모 마음의 입장에서 보자면 교육복지나 취약계층 지원, 그리고 돌봄을 위한 시설, 그리고 학교 폭력 또는 성 관련 범죄로부터 우리 아이들이 안전한 학교, 이런 부분을 위한 준비도 되어야 됩니다. 이를 위해서 작은 학교 자유통합구역 활성화나 그 관련 법령 개정 이런 것도 동반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학령 인구 감소에 따라서 학교 설립은 어려워지고 학교 규모는 작아지고 통폐합은 늘어나는데 이것은 아시다시피 교육 공동화 현상과 지역 항폐화하고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물론 학교 통폐합이 소규모 학교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법이 아니라는 인식과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그 교육 자체의 기본 단위가 될 수 있다는 이런 의견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소규모 학교를 바라보면 우리가 사전 의견에서도 뭐 저출산, 학령인구 감소 답이 없다, 대책 마련이 어렵겠다 이런 한탄의 메시지가 많았는데 학교 정책도 관점을 바꾸어야 할 때입니다. 경제적인 그 효율성을 중심으로 추진할 것이 아니라 소규모 학교를 실험과 도전의 기본 단위로 보고 다시 말해 학교의 기본 문법을 벗어나서 공교육의 보편적 원리로 작동하는 기회로 삼으면 저희에게 일대 교육의 대전환점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부산이 어떤 계기로 저출산이 고출산으로 바뀌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우리 부산의 경쟁력은 그래도 우리 아이들이지 않을까 다시 한번 생각해 봅니다. 네, 말씀 감사드립니다. 소규모 학교가 갖는 어떤 강점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인상적인 것은 초등학교에 이런 소규모 학교가 현재 당면한 그 사회 문제를 해결하는 뭐 돌봄의 문제라든지 또 창의 인재 육성이라든지 교육복지 이런 여러 가지 어떤 면에서는 변화를 주도할 수 있는 어떤 기반으로서 접근을 주셨던 게 인상적이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제는 지정 토론의 마지막에 해당이 되십니다만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조영숙 교수님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서원대학교 조영숙 교수입니다. 저는 지금 서원대학에서 사범대학에서 예비교사를 양성하고 있는 교수인데요. 제가 이 자리에 오게 되어서 너무 이제 영광스럽기도 하고 좋은 기회이기도 한데 저는 사실 부산에서 약 44년간 부산 시민으로 있었고 지금은 이제 서원대학에 있는 청주로 이제 가서 살고 있는 경우인데요. 그래서 이제 그래도 제 마음은 부산이 홈타운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부산에서만 살다가 이제 미국으로 가서 이제 학위를 하고 다시 청주로 가면서 새로운 이제 시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제 조금 이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가 돼서 좋은 것 같고요. 저는 이제 학령 인구 감소 대응 방안이라는 이 주제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발제는 교육 전환이라는 측면에서 이제 캐리스에 계신 연구위원께서 발제를 해주셨기 때문에 이제 토론하시는 분들 중에서는 아마 평생교육 전공이라든지 아니면 인구사회학이라든지 혹은 여성가족개발원에 있는 출산보육 담당 연구위원들
같이 나와서 했으면 더 다양한 시각이 있지 않겠느냐라는 개인적인 생각을 좀 보태고 싶고요. 이제 초등하고 그다음에 이제 전영건 교장 선생님께서는 부산 일과고에 계십니다. 그런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극단적으로 말씀드려가지고 우리 부산이 감소하는 이런 인구를 이제 잘 키우는 이런 거. 네, 이제 전영근 교장 선생님 같은 경우는 과학고에 계시거든요. 과학고 학생들 중에서 부산 지역의 대학으로 진학하는 학생이 몇 %나 될까요? 그리고 그 학생들이 이제 부산 지역이 아니라 타 지역에서 대학을 나와서 돌아오는 퍼센트가 얼마나 될까요? 우리가 열심히 교육을 하면 할수록 인구를 빼앗기는 이런 구조가 지금 일어나고 있거든요. 도시의 지속 가능성, 지역의 지속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도시, 그리고 부산이라는 것은 제2의 도시입니다. 도시라는 것은 두 가지로 인해서 지속 가능성이 있는데요. 이 출산율 혹은 출생률이라고 하죠. 이 자체 생산, 재생산 기능이 있는 거고요. 또 다른 한 재생산 기능만 해서는 도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습니다. 주변에 있는 주변 도시의 인구를 유인해내는 그런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만이 도시로서의 기능이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기능에서 이제 첫 번째 출산율이 낮은 것도 약간은 우려스럽지만 두 번째 주변에 있는 인구를 이렇게 흡입할 수 있는 유인책이 없다라는 것. 그리고 끊임없이 교육을 잘 시키면 잘 시킬수록 더욱더 잘 시키면 잘 시킬수록 인구가 유출되는 이런 구조를 한번 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부산에 있을 때는 그냥 단지 부산만 사랑했어요. 그리고 남편도 자식도 다 부산에 있으니까 그냥 부산 사랑하는 마음으로 있었고 매주 내려왔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제 청주로 가 있으면서 보니까 청주는 약 80만 정도의 충북의 도청 소재지입니다. 그래서 처음에 갔을 때는 제가 근무하는 학교가 부산으로 따지면 약 서면 정도가 됩니다. 거기서 10분만 나가면 자꾸 농사를 지어요. 거기다가 또 조금만 가면 자꾸 소를 키우더라고요. 부산에서는 조금 이렇게 10분 나갔다고 해서 소 키우거나 밭을 갈고 있지는 않은데 약간 당황스러워서 이건 뭐지? 이런 생각도 약간 했거든요. 그래서 80만이니까 사실 부산의 금정구, 동래구 정도를 합친 그 정도인데 중요한 것은 제가 지난 6년 동안 가 있었는데 청주의 인구는 계속해서 늘어난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떠나 있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제가 떠난 부산은 계속해서 인구가 줄고 있는 거예요. 부산은 엄청 큰 도시고 그 청주는 도청 소재지입니다. 광역시가 아닙니다. 그래서 80만 정도인데 이게는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고 이게는 계속해서 줄어들고 있고 그런데 보니까 여기가 근처에 세종이라는 도시가 있고 그래서 대전, 세종, 청주, 천안, 아산, 평택, 수원, 서울로 이어지는 광역 수도권이 아니었는데도 점차 자꾸만 제가 있는 몇 년 사이에도 광역 수도권으로 바뀌면서 대세청, 대전, 세종, 청주로 이어지면서 이게 부산에서 부울경 메가시티를 하는 것처럼 거기에서는 이제 대전은 뭐 광역시긴 하지만 충남 쪽이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여기서는 충청권 메가시티로 하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청주가 왜 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지를 보았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지께서 부산의 연지 공장, LG 연지 공장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LG는 부산 연지에서 탄생을 했고 구인회 회장님, 구자경 회장님 그렇게가 전부 다 이제 부산에서 시작했고 특히 부산 진구 연지에서 시작을 했고 그랬는데 이제는 부산에 LG 사이언스 기념관이 있고 남아있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청주 같은 경우에는 현대모비스 그리고 SK하이닉스 그리고 LG 생활건강, LG화학, LG전자 이런 것이 있고 바로 위에 천안 아산에 보면 또 삼성이 들어왔고 그 바로 위에
미국 대통령까지도 같이 와서 견학 잠시 시찰 하셨던 평택에 삼성 공장이 있고 위로 올라가면 삼성 본사인 수원이 있고 쭉 연결이 되는 케이스였. 그래서 인구가 모이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우리 대학에서도 이제 화장품 산업 이렇게 하듯이 오창이나 오송의 화장품 산업이 있는데 우리 부산은 그렇다면 그리고 여기에 관련돼서 저희 에피소드를 하나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부산대학교 사범대학을 졸업하고 부산에서 교사 생활을 하다가 이제 청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서클이라고 했죠.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제 서클에서는 남학생이 약 20명이고 여학생이 12명인데 그냥 계산하기 쉽게 30명으로 하겠습니다. 30명 중에서 부산에 남아있는 사람은 제가 교사였고 다른 공무원이 있어서 공무원 2명, 그리고 회계사 1명, 의사 2명, 그리고 학원 강사 1명. 그렇게만 남아있고 나머지 25명이 다 서울, 수원, 천안, 아산, 천안, 그리고 구미, 창원, 거제로 다 갔습니다. 지금 친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학생 같은 경우에는 옛날에는 뭐 교사 이런 특별한 직업을 제외하고는 부산대학을 나와도 그렇게 직장을 잘 잡기는 쉽지는 않았던 그런 케이스거든요. 그러니까 남편 따라 다 갔습니다. 그래서 부산대학을 졸업해도 부산에 남아 있을 수 없는 이런 구조가 우리가 이렇게 좀 봐야 되는, 우리가 좀 더 깊이 있게 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제는 저까지도 떠났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명, 4명 이렇게 남아있는데 그런 반면에 또 늘었습니다. 그 25명 중에서 다시 부산으로 오게 된 사람이 있는데요. IMF 때 그리고 그 뒤로 순차적으로 명예퇴직, 공고사직을 하면 부산으로 오더라고요. 이런 식의 인구 유입은 우리가 원하는 방향은 아니지 않습니까? 자, 그렇기 때문에 저는 부산에 특화되어 있는 그러니까 지역과 대학과 그리고 산업이 연계되어야지 이게 선순환적인 생태계를 형성하는 나름의 밸류 체인을 형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산의 특성에 알맞도록 부산대학의 가장 특성화된 학과가 부산대 기계공학과입니다. 부산대 기계공학과, 부산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하면 절대로 부산에 있을 수 없습니다. 이런 식으로 부산의 지역성 그리고 로컬리티라고 아까 학교에서는 로컬리티를 조금씩 교육과정을 통해서 도입하겠다고 하십니다. 그 로컬리티를 학자에게 가르치고 거기에 대해서 대학 과정에서 고등학교까지는 잘 가르쳤는데 대학은 그런 교수 학습 역량이 있느냐를 보고 교육과정을 개발하고 학과를 개발하고 모든 걸 다 종합대학으로 가지고 있기보다는 지역의 로컬리티에 알맞은 그런 대학의 학과를 만들고 그런 학과에 알맞은 산업이 있어서 이것이 선순환 구조로 되고 있어야지 되는 것은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으로 부산 시민이었고 이제 타향에 있는 사범대 교수로서 이제 그런 측면들을 좀 말씀드려봤습니다. 예, 부산 분이시라서 또 오랜만에 오셔가지고 아마 그 느끼는 감회가 굉장히 깊으셨던 것 같습니다. 굉장히 좀 실감나는 그런 그동안의 여러 가지 뭐 개인 우리 네. 조 교수님의 여정과 또 부산의 여정이 좀 맞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우리 이번 토론회에 저희 네 번째 저희 세션이 학령인구 감소와 관련된 부분인데요. 굉장히 많은 시청자들의 또 사전 등록 의견이 제가 받은 게 한 100여 건 정도 되고 오늘도 아까 전달해 주신 게 이제 76건이 될 정도로 많은 분들이 의견을 주셨습니다. 조금 모아서 제가 오늘 이렇게 참석해 주신 분들께 질문을 실시간 댓글까지 포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가장 많은 부분이 아마 인구 감소와 학령 인구 감소에 대한 대책이 있느냐 이런 의견들이 엄청나게 많으셨습니다. 인구 문제가 제일 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오늘 그 지정 토론에 대한 답변을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렇게 진행하기엔 시간이 너무 부족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이제 국정과제와 관련한 부산의 그 어떤 정책이 무엇이 좋을까 이런 의견도 우리 양준모 시의원님께서 말씀도 주셨는데 이걸 포함해서 교육을 중심으로 해서 오히려 이 학령기 감소와 인구 감소를 돌파해낼 수 있는 정책은 무엇일까? 이걸 김진숙 우리 수석연구위원님께서 간략하게 말씀을 먼저 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우리 양준모 시의원님께서 부산의 이제 인구에 대한 의정을 직접 많이 목격도 하시고 오늘 이렇게 답변도 많이 주셨는데 기업 유치라든지 이런 의견도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부산의 인구에 대한 대책 여러 가지 그동안 그 사전 등록된 의견도 보셨을 거고 하시기 때문에 기업 유치라든지 부산의 인구 전략 이런 부분이 좀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먼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두 분의 말씀 듣고 제가 사전 등록된 의견과 실시간 올라온 의견을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한 3분 이내로 시간 제약상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 김진숙 수석 연구위원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토론해 주신 내용 한 말씀 한 말씀을 제가 언급할 일은 아니고 이 토론회 이후 아니면 뭐 토론회가 아니더라도 이제 부산은 굉장히 이제 이거를 그 하나의 반드시 풀어나가야 될 의제로 정책 의제로 삼으실 텐데 한 가지 좀 말씀드릴 것 같으면 어떤 대책이 나오더라도 그것이 현재의 문제를 당장 단기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안 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인구 구조의 변화가 통계청에서 보더라도 40년, 50년을 두면 한 50년까지 지금 현재 문제보다 우리 앞으로 나타날 사회의 변화, 산업의 변화, 고용 구조의 변화 이런 것들을 좀 예측하면서 이렇게 단계적인 로드맵을 세우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은 게 왜냐하면 단기적으로 보면 대기업 하나 유치하고 뭐 대형 그 일자리 고용이 있는 뭐 산업이 들어오면 당장은 그걸 통해서 들어오겠지만 지금 코로나 이후에 아까 제가 디지털 워크라는 표현을 했어요. 원격 근무의 활성화 그리고 앞으로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10년만 되는 앞으로의 사회에서의 고용 구조는 지금처럼 기업의 9 to 6 이렇게 출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아닌 거죠. 프리랜서가 한 60% 정도가 될 거라는 게 대부분의 미래학자들의 예측이에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앞으로의 산업에 내가 부산 지역에서 태어났다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서울 혹은 다른 나라 그 사람하고 하나의 프로젝트를 당연히 디지털 세상에서 같이 수행하는 이런 구조 있을 거라는 거죠. 내가 부산 지역을 떠난다 하더라도 부산 지역의 산업의 기업들과 같이 하고 있다면 과연 우리가 이걸 부산 시민, 앞으로의 부산 시민이라고 할 수 있는 건지, 내가 부산에 몸만 있다고 해서 내가 부산에 기여를 하는가, 이런 고정관념을 좀 탈피를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저는 좀 한 적어도 10년, 그리고 20년 정도의 어떤 예측이 있는 거였으면 좋겠고, 구체적으로 현실적으로 부산시하고 부산교육청, 부산교육청은 교육재정이죠. 부산시도 지금 상당 부분 지방재정 중에 교육 분야에 그 투입되는 예산이 있으실 거예요. 그걸 한번 이렇게 쫙 틀어놓고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교육에 대한 기본적인 철학이나 방향이 맞는지, 이것부터 사실은 점검하시면서 이 앞으로의 한 5년, 10년 정도의 로드맵을 꼭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감사합니다.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까 국정과제에 연계하고 본다면 전체적으로는 100만 디지털 인재 양성인데 우리나라 지금 뭐 500만, 600만 학생인데 거기서 그럼 100만만 키우는 거야? 이런 수치적인 의미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나 다 디지털 기술을 이용해서 내가 지역에서 조그만 가게를 하더라도 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맞춤 서비스를 할 수 있게 한다는 어떤 기본적인 생존 기술로서의 디지털 기술에 대한 부분이에요. 이것이 수치적 상징이라 하더라도 저는 부산에 있는 시민 플러스 특히 우리 학령 인구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다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진 인재가 돼야 된다라고 봅니다. 이것을 하나의 목표로
두시면 이 디지털로 인한 새로운 일자리들, 새로운 첨단 산업들을 사실은 뭐 그걸 유치한다라는 개념이 아니더라도 그 산업에서 내가 고용이 되고 그 안에서 새로운 서비스나 앱들을 개발해서 그걸로 인해서 어떤 창출이 되는. 그래서 아까 부산시 입장에서 보면 그러면 그 지역에서 있어야지 세금이 부산시로 오는 거 아닐까라고 한다면 세금의 개념도 앞으로는 좀 달라지지 않을까라는 차원에서 조금은 좀 장기적인 측면에서 바라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좋습니다. 우리 양준모 의원님. 네. 예, 오늘 주제가 워낙 그 방대한 주제고 그 다루는 영역이 굉장히 넓기 때문에 뭐 세밀하게 하나하나를 말씀드리기는 참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가지고도 굉장히 오랜 논의가 필요한데 좀 요약해 보자면은 기존에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기업 유치를 위한 정책이 어떤 것이 있었느냐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크게는 두 가지로 얘기를 하자면 하나는 우리가 공단이라든지 산단이라 부르는 그런 것을 조성을 하고 그다음에 유인책으로서의 어떤 기금이라든지 지원금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근데 어떤 기업이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해서 큰 그림에서의 그 선택지는 주어졌지만은 어떤 기업이 반드시 들어와야 하는지에 대한 목표치가 없었던 게 한계가 있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거꾸로 이제 우리가 상대적으로 좀 반면교사 봐야 될 거는 이제 뭐 미국에서 예를 들어 우리나라의 현대자동차가 미국에다가 전기자동차 공장을 이번에 설립하기로 하고 삼성에서 또 미국에다 반도체 공장을 만든다고 합니다. 근데 그 기업들이 그냥 대충 설정된 것이 아니고 각 주 단위에서 전방위적인 그 노력을 통해서 각종 그 인프라를 제공해주고 하는 방식으로 적극적으로 유치를 했다는 부분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인식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특정 기업에다가 그런 특혜를 그런 유치 노력을 하는 부분들을 특혜를 주는 걸로 인식하는 부분이 있는데 실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뾰족하게 가야 된다. 그래서 1등 기업을 유치를 하고 그다음에 최고의 가치를 여기서 수용을 할 때 그 수용된 최고의 가치를 바탕으로 나머지 함께하는 기업들이라든지 영역들이 견인되어져서 함께 갈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노력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고요. 부산시에서도 지금 뭐 핀테크라든지 뭐 기타 다른 하이테크 기업들 유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 사업도 관련이 있고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그러면 과연 우리가 여기까지 영역만 설정하고 누구든지 오는데 그 중에서 선택할게라고 하면은 오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조금 더 뾰족하게 특정 기업을 지명하더라도 그 기업이 우리 부산으로 옴으로 인해서 부산의 가치가 어떻게 변화되는 것까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변화까지도 정책적으로 담아내야 되고 이런 바탕으로 기업을 유치하는 방식이 됐을 때 그 외에 이제 다른 주요 기업들도 함께 따라올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노력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그 범시민적으로도 이런 공감, 교감이 좀 있어야 될 것이고 부산에 있는 각 기업들 간에서도 이런 필요성들에 대해서 충분히 교감할 수 있어야 되겠는데 이런 노력들이 많이 필요해 보인다고 한번 강조해 보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돼서 저희가 그 사전 등록된 의견과 실시간 의견들을 좀 묶어가지고 거의 마무리 발언 정도로 해주셔야 될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진행을 좀 잘 못한 것 같습니다. 먼저 이제 전영근 교장 선생님께는 오늘 그 이제 교원 충원에 대한 의견도 좀 있었는데요. 주로 많이 나왔던 게 이 학교 소멸도 많이 나왔죠. 청년 문제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그래서 우리 교장 선생님께서는 청년 문제 좀 중심으로 저희가 간략하게 한 2, 3분 정도 이렇게 말씀을 좀 부탁드리고요. 이정아 교감 선생님께는 여기에 이제 그 주로 이제 출산 그다음에 이 학령기 전에 그 아동의 그 여러 가지 케어 문제라든지 이 보육 문제 의견들이 자녀 양육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왔습니다. 그 중에 하나 뭐 소규모 학교는 아까 말씀 주셨기 때문에 자녀 양육과 관련된 간략한 말씀을 주시고 조영숙 교수님께서는 이제 마지막으로 지역 대학 문제와 관련 또 현재는 또 대학에 재직 중이시고 또 지역 대학에 이제 재직 중이시니까 간단하게 이렇게 2, 3분만 그렇게 해야 저희가 정해진 시간에 겨우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전영근 교장 선생님부터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부산에 이제 오랫동안 태어나서 살고 이렇게 우리 청년들이 하려면은 희망을 줘야 됩니다. 지금
인구 소멸로 인해서 어떤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뭐 지방 소멸 이런 암울한 얘기들로 해가지고는 우리 청년들이 부산에 살 의욕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일단은 부산시뿐만 아니고 이 지자체별로 우리 청년들이 우리가 불안하지 않고 어떤 고용이 담보가 되고 미래에 대한 어떤 그 안정적인 어떤 보장 이런 것들이 있으면은 우리 청년들이 부산을 사랑하고 부산에 거주할 거라고 저 보고 있고 그 나아가서 결혼과 또 출산까지 이어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원 수급 문제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지금 정부에서도 교육부에서 아마 내년에 정원을 한 3,000명 줄이겠다 이런 얘기가 물론 이제 기재부를 끝나간 하면은 성인이 나면은 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은 이런 문제들은 결국은 이제 그 교대생이나 또 사범대생의 어떤 임용 문제하고 연결되고 있고 그래서 우리 교육부에서도 이 교원 정원 문제를 지금 예를 들어 갖고 우리 의원님 계시는 그 영도 지역의 지역구가 이제 영도 지역인데 거기에는 학급도 학생 수가 열 몇 명밖에 안 돼요. 그러나 신도시 지역에는 거의 30명 가까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불균형 보면은 과대학급은 과대학급대로 또 소규모 학급은 소규모 학교대로 어려움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필요한 정원은 교사를 어느 정도는 배정을 해줘야 됩니다. 이게 안정화되길 때까지는. 그래서 교원 수급 문제를 그렇게 조금 교육부에서 좀 탄력적으로 해서 이런 과도기에 학교가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조금 교원 배정을 해주면 좋겠고 학교 소멸 문제는 사실은 소규모 학교가 갖는 어려움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중고등학교, 특히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소규모가 되면은 교사가 충분히 충원되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교과목을 지도할 수도 없기 때문에 이러한 소규모 학교에 대해서는 적절한 어떤 지원 대책이 있어야 되고 우리가 이 소규모 학교를 폐교나 이전을 시킬 거냐 아니면 적정 규모로 육성을 할 거냐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역사회하고 논의를 해서 살릴 것인지 아니면 이전할 것인지 이런 문제들은 조금 세밀하게 분석해서 최종 결정해야 되지 않겠나. 그래야 이 지역 갈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구에서 지금 이런 문제 때문에 갈등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한번 제안해 드리고 싶고 끝으로 저는 이제 이 인구 위기 상황은 우리가 태풍이 오면 재난급 해가 막 생방송으로 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재난급으로 저는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시에 있는 공무원이든 교육청이든 공무원이든 모든 역량을 집중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기성세대들이 저도 마찬가지지만은 아까 우리 김진숙 연구위원의 마지막 멘트에서 얘기했던 현재를 바라볼 것이 아니고 미래 세대가 과연 앞으로 이 이제 고령화 사회에서 적응하려면은 어떤 교육을 시켜야 될지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위기 상황이라 생각하고 좀 더 적극적으로 좀 공격적으로 과감하게 어떤 인구 정책에 대한 수립하고 또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이정학 경험생님. 네. 여러 전문가분들 모여서 지금 이런 심각한 문제를 토론하고 있는데 혹시 위원님들 아실 수도 있겠지만 초등학교 4학년 사회교과서에 저출산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이 나옵니다. 거기에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이를 낳고 기를 수 있도록 부모의 부담을 줄여줘야 된다. 그다음 아이를 안심하고 기를 수 있게 시설과 환경을 도와줘야 된다. 이렇게 초등학교부터 이런 내용이 나오고 있지만 정작 자장님께서도 저에게 문제를 던져주셨지만 저희가 아이를 안심하고 키울 수 있는 시설과 환경은 부족하다고 느끼기 때문에 학령인구는 계속 감소되는 거기에 요인이 되고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난 2004년부터 초등 돌봄 교실이 운영되어 오고 있습니다. 한국교육개발원 교육정책 여론조사에서도 매년 1위를 차지할 만큼 잘하고 있는 국가정책 1위로 항상 돌봄 교실이 꼽히고는 있거든요. 그런데 현재 부산에서도 563실의 돌봄 교실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언제 어디서나 누구든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은 그 시스템을 이용할 수 있어야 되는데 초등 돌봄에만 의존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보건복지부의 다함께 돌봄 그리고 지역 아동센터 그리고 또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라고 해서 돌봄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런데 저희가 돌봄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받을 수 있는 비율은 2%에서 10% 미만이고 거의 모든 돌봄이라 하면 학교 돌봄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도 심각한 문제점이라 생각하거든요. 저희가 아이를 낳아서 안심하고 어디든 맡고 키울 수 있는 이 보육, 자녀 양육에 도움이 되는 보육 시스템이
이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유관 부처 그리고 지자체가 함께해서 협의를 해서 모두에게 홍보가 되어서 필요한 사람에게 지원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 쏠리다 보니 지금 학부모님이나 또는 이로 인해서 아이가 초등학교 들어가면 아이를 맡게 되니 또 여성분들 경력 단절까지 이어지는 사실은 이런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 대타협을 통해서 촘촘한 돌봄 사회망이 구축되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그 부분을 강력하게 제안드리고 우리 아이들을 위한 온종일 돌봄 체제가 구축돼야 된다고 짧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한된 시간에 말씀을 주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조영숙 교수님, 지역 대학 문제와 관련해서 말씀 좀. 예, 저는 이제 대학 문제에 대해서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사실 교육 재정 교부금이라는 것이 초중등 학교에 이제 주로 이제 사용되고 있는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대학 교육이 지금 많이 어렵습니다. 사실 전문성을 가지고 특성화로 그리고 역량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대학 교육과 대학원 교육이 탄탄해져야 되는 것은 이미 다 알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제 실제로 탄탄하게 교육받은 고등학교까지 교육받은 학생들이 대학에 와서 대학교 시설을 보면 깜짝 놀랍니다. 분필 쓰는 칠판도 있고요. 그리고 사실 스마트 교실이라는 것이 어쩌다가 하나씩 있지 대학 교육이 너무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학을 위해서 교육 재정 교부금을 사용하는 것을 고등교육에도 약간 나눠서 어느 분야에나 이제 재정은 좀 다 어려운 부분입니다만 서로 양보해서 미래 인재를 육성한다는 측면에서 이거는 조금 더 이렇게 대학 교육에다가 조금 이제 구조조정은 하되 구조조정이 잘 되어 있는 학교에 대해서는 이 재정을 나눠서서 조금 할 수 있고 그래서 이게 이제 초중등 교육에서 대학 교육, 고등 교육으로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있도록 해서 지역 사회와 대학 사회와 그리고 이제 산업 구조가 이역동적으로 움직이는 이런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고 추가적으로 저는 사범대학에 있다 보니 아까 소규모 학교 이야기가 계속 나왔습니다. 소규모 학교에도 교과 교사들이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방안 하나로 순회교사 체제가 있는데 그것보다는 임용시험에서 복수 전공이나 삼복수 전공 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어서 교사 한 명이 2개의 과목 내지는 3개의 과목을 가르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조금 바꿔가는 그런 것이 조금 마련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동안 저희가 사전 등록 의견을 며칠 전에 받은 게 한 100여 건 가까이 됐을 때 받았습니다. 아마 그 이후에도 아마 사전 등록 의견들이 많았을 것 같은데요. 오늘 그 실시간 댓글도 제가 전달받은 게 한 130여 건 가까이 지금 되고 있습니다. 몇 건은 그래도 소개를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6번째 주신 의견은 이제 학령 인구 감소와 이런 것들이 출산율과 관련이 된다. 그래서 아이 낳기 좋은 사회를 만들어야 된다 하는 그 정책 목표를 제안하신 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녀 양육과 관련해서는 공교육 정상화를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지나친 사교육 문제점, 아까 우리 전영근 교장 선생님께서 사교육이 갖게 되는 지금의 여러 가지 실태를 정확하게 짚어주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115번째 의견을 주신 분이 이제 학령 인구의 지속적 감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마찬가지로 앞에 6번째 의견과 마찬가지로 일자리 문제라든지 주거 마련, 육아 문제, 아이 키우고 좋은 도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것이 있고요. 마지막에 이제 전달받은 의견 129번 의견은 부산이 상당히 그 서울보다도 더 워라밸을 즐길 수 있는 환경이 잘 돼 있다. 부산이 가진 어떤 잠재력 또 기업이 이런 것들을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이런 의견들을 주셨던 것 같습니다. 많은 의견들 주셨는데 일일이 저희가 답변을 다 못 드린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오늘 발제를 해주신 분께 마지막으로 학령 인구 감소 시대에 부산의 어떤 전략, 아까 하시지 못했던 부분이나 좀 강조하고 싶은 말씀을 한
2분 정도 부탁드리고 네. 전체 오늘 토론회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한테 마지막 발언권을 주시네요. 늘 아이들을 위한 정책을 이야기함에 있어서 정작 우리 청년들, 우리 초중고 학생들은 어떤 도시가 되기를 혹은 어떤 국가가 되기를 바라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촘촘하게 조사를 해본 적이 있는가? 라는 생각을 늘 하게 돼요. 물론 이제 뭐 토론회 자리에 뭐 함께 나오지 않았다 이런 측면이 아니라 이제는 아까 사실 제가 마지막에 말씀드린 게 맞을 것 같아요.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세상이라고 하는 부분이 얼마 남지 않았거든요. 이게 불과 10년의 이야기를 우리는 하는 건데 자꾸 이제 우리의 현재의 기준과 우리가 과거에 해왔던, 그러니까 적어도 우리 기성세대들이 마지막 말씀이 좀 그런데 꼰대가 되지는 않아야겠다. 네. 그럼 그들이 원하는 세상을 그들이 살아갈 수 있게 누구나 그 스스로의 어떤 성공 경험을 가지고 그럼 우리는 지원의 인력으로서 우리 세대는 충분하다. 네. 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굉장히 공감이 되는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유엔이 이제 그 전에는 어떤 밀레니엄 발전 전략이라는 것을 수립을 했는데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시기에 지속 가능 발전 목표라는 것을 설정을 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에 이제 발제해 주신 분의 말씀처럼 실질적으로 지금 학령기 그리고 미래의 학령기가 될 그리고 곧 우리 한국 사회의 주역이 될 세대가 자유롭게 영향을 펼칠 수 있고 또 그들이 선택할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드는 게 굉장히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부산에 데이비드 콜만이라는 사람이 한국의 그런 인구의 심각한 문제를 지적을 했고 부산이 가장 먼저 없어질 도시다 이렇게 참 비관 섞인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고 있는 이곳 부산에서 이 학령 인구 감소에 어떻게 대응할 건가에 대한 많은 토론들이 있었습니다. 오늘 뭐 핵심적인 내용은 미래 교육 역량을 어떻게 키울 건가 그런 부분으로 압축이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기사를 본 적이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인구 때문에 성장을 했고 또 인구 때문에 교육 문제 때문에 성장을 했고 교육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닌가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만은 무엇보다도 핀란드가 세계 최고의 피사라고 하는 교육 학습 능력에 대한 평가 기구에서 늘 1위를 하고 있는데 그 나라에는 평등과 가치 중심의 그런 어떤 교육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 학령 인구 감소, 인구 대감소 시대에 오히려 교육을 통해서 도시의 경쟁력을 높이고 국가의 경쟁력을 높이는 시대를 열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토론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오늘 같이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치겠습니다.